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한국뇌전증협회 김웅동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고요. 참가자분들의 모든 질문을 답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답변드리지 못하는 질문은 한국뇌전증협회 자료실에 답변과 함께 업로드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박수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열렬한 환영이 있으실 걸로 생각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를 해주신 나지훈 교수 그리고 유선의 코디 간호사 선생님께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질문 개수가 정말 굉장히 많은데 역대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사전 답지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조 증상을 알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뇌전증은 크게 나누면 뇌의 전체에서 발작이 진행하는 뇌전증과 뇌의 어느 한 부분에서 발작이 시작하는 뇌전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뇌의 전체에서 발작이 시작하는 뇌전증을 우리가 전신성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뇌의 어느 한 부분에서 발작이 시작하는 것을 이제 국소성 뇌전증이라고, 국소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한 부분에서 발작이 시작할 때 그 부분이 담당하는 기능이 뭔가에 따라서 그 부분의 발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을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조 증상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서만 발작이 끝난다고 하면 전조 증상으로 발작은 끝나게 되지만 그 주변 부위로 발작이 퍼지게 되면 결국 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전증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증상, 첫 번째는 의식을 잃거나 두 번째는 대발작, 대경련으로 이어지는 그런 증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모든 증상, 발작이 시작하는 부위가 어떤 부위인가에 따라서 전조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 중추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본인만 느끼는 시각 증상이 발생을 할 거고, 청각 중추에서 근처에서 발작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청각과 관련된 증상이 전조 증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 뇌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좀 비정상적인 생각 같은 것들 실제 정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전조 증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전조 증상을 성인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게 뭐가 이상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전조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발작이 뚜렷하게 진행이 됐을 때 정신을 잃거나 또는 대경련 발작, 경련 발작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런 의식 소실 이전에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던 느낌, 그 느낌을 우리가 거꾸로 이제 잘 물어봐서 그 증상이 결국 전조 증상이라고 전조 증상이라고 찾아가는 이제 그런 거를 아이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전조 증상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전조 증상만 있고 의식 소실까지 이어지지 않거나
대경련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제 그러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전조 증상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비율로는 의식 소실이나 또는 대경련으로 발작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치료는 전조 증상까지도 완전히 억제가 되는 상태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조 증상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치료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치료에 대한 부담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식소실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고 대경련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전조 증상만 있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라면 그리고 치료가 충분히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치료가 오히려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전조 증상을 완벽하게 조절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런 상태로 잘 타협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은 일단 소아에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주 세심하게 잘 물어보면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증상이 실제로 발작으로 이어지는 상태라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치료해 주는 게 필요하고 치료의 강도가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한 치료를 요구를 전조 증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너무 심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잘 타협해서 아이가 그런 증상을 조금 갖고 있더라도 그 과하게 치료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치료를 유지하는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때때로 발작을 일으키는데 수술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뇌전증 치료는 약물 치료하고 비약물 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약물 치료가 지금은 뭐 약이 거의 한 30가지 이상의 약물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됐지만 과거에 우리가 약물 치료가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됐을 뇌전증 약물을 5가지 몇 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5가지의 약물 치료를 했을 때도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은 약 30% 정도였고 30가지 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30가지 약을 모두 시도를 해봐도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뇌전증은 약 30%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 일단 조절이 되지 않으면 약으로 완벽하게 조절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병의 경과에 따라서 고착화되는 시점 소아에서는 좀 다른데 좀 어른의 경우에는 경과에 따라서 고착화되는 시점이 대개 한 2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2년 동안 약으로 조절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약을 써도 조절이 되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비약물 치료의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식이요법하고 수술 그리고 미주신경 자극 치료 같은 이제 그런 치료 방법들인데 그런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치료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약으로 치료가 절대로 안 된다. 평생 이 발작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술로 치료가 완벽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병소를 수술로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게 가능하거나
또는 제거를 못한다 그래도 현저하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조건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조건으로는 수술을 해도 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는 수술을 했을 때 지장이 있더라도 그런 정도의 지장을 감수하고라도 이 발작을 없애는 게 훨씬 환우의 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발작을 일으키는 일상생활에서 때때로 발작을 일으키는 게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당히 좀 정밀한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정밀한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수술 이외의 다른 방법, 식이요법이라든지 미주신경 자극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만 가지고 어떤 치료가 이 환우한테 가장 권장될 수 있는 치료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뇌전증의 유전 영향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뇌전증은 우리가 지금 관련된 유전자를 거의 한 4,000개 이상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뇌전증을 일으키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유전자들은 결국은 이제 뇌세포의 활동 그리고 뇌 조직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인데, 그런 유전자들의 어느 한 부분만 좀 그 기능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뇌세포들의 활성도, 뇌세포들의 활동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 그리고 뇌 조직이 안정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 뇌 조직은 강한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뇌전증과 관계된 어떤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이상이 있다고 또 하나의 문제는 유전자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전자의 활동을 보완해주는 다른 장치들이 얼만큼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병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병에서 안정이 되기도 하고, 유전자 이상은 있어도 병을 안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병의 그 종류나 병의 중증도, 심각한 정도가 상당히 많은 개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결정하는 거는 어떤 유전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거는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한 상태로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결국 그 유전자의 활동이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병의 중증도가 심하게 발생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르는 임상적인 상태를 가지고 치료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전자의 이상으로 뇌전증이 발생하는 경우, 유전 영향력, 그러니까 부모들이 뇌전증을 갖고 있을 때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개는 한 10% 이하, 좀 아주 박하게 얘기하면 5% 이하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보완 유전자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병을 일으키는 걸로 유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뇌전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생활을 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가족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잠을 잘 자지 못한 날 아침에 학교 시간에 맞춰 깨워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그런 질문인데 잠을 잘 자지 못한 날, 그러니까 좀 아이가 많이 피곤할 때 쉽게 경련을 하는 아이라면 이런 경우에 충분하게 좀 피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텐데 쉽게 경련을 하는 아이가, 쉽게 발작을 하는 아이가 아니라면 뭐 약간 좀 잠이 부족하더라도 약물 치료 수준으로 발작을 예방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했더라도 그런 날 발작을 안 하는 아이라면, 발작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아이라면 당연히 학교 시간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만약 그런 상황에서 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아이의 컨디션을 최대한 관리를 해서 좀 늦게 학교를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요즘은 학교에서 항상 개근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학교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양해를 얻으시는 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별적인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뇌전증 치료 약물의 부작용과 부작용 지속 시간 등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질문이 있는데 모든 약물이 그건 뇌전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모든 약물들은 부작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물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작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 그런 부작용은 당연히 약을 먹는 기간 동안 유지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약을 끊고 나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대부분의 약물 부작용은 개인적인 체질에 따른 부작용 같은 그런 약물 이상 과민 반응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이게 결국은 이제 뇌에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피로하게 한다든지, 피로도가 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기억력이나 잠을 좀 많이 자게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과거에 있던 약들은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개발된 많은 약들은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의 그 정도 역시 개인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조금만 먹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데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개별적인 부작용도 개별적인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가장 목표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작을 전혀 안 하는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개별적인 약물에 따른 부작용도 개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아이들한테 부작용이 있는 그런 약들이 어떤 아이한테는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작용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같이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나가는 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역시 약 복용으로 인해 인지 발달에 지장이 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약 복용 때문에 인지 기능에 인지 기능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능력이 약간 좀 약을 먹는 기간 동안 약간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본래 갖고 있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약물 치료에 의해서 2차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본래 가지고 있는 인지 기능은 정상화됩니다. 과거에 이제 열성경련 굉장히 유명한 그 연구 발표인데 과거에는 열성경련을 굉장히 좀 중한 증상으로 생각을 해서 열성경련을 하는 아이들한테 과거부터 쓰던 이제 페노바비탈이라는 부작용이 가장 많은 약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 2년 정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30-40년 전인데 그렇게 2년 동안 약을 쓰고 나서 IQ 검사, 발달 검사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정상 발달을 하는 아이들보다 약 10% 정도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그 확인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페노바비탈 같은 약을 열성경련 같은 양성 질환에는 쓰지 않는다. 이제 그런 쪽으로 치료 방침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가 떨어졌다고 해도 2년 정도 지나서 페노바비탈을 끊고 나서 다시 한 6개월 있다가 검사를 해보면 다시 본래 상태로 다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은 페노바비탈보다는 어쨌든 부작용이 훨씬 적은 약들입니다. 그래서 약제에 의해서 인지 발달에 어떤 영구적인 손상이 오거나 그러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이제 그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가 인지 발달에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지 발달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이 있거든요. 그게 아까 유선혜 선생님 그 강의 때 나온 뇌전증성 뇌전증성 뇌증이라는 그런 종류의 병들이 있는데 그 뇌전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영아 연축이나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방송 예정인 뭐 란다우 클레프너 증후군 같은 그런 종류의 병은 병 자체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종류의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뇌전증을 치료해 주는 게 인지 발달을 보존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치료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장기간 약 복용 후 인지 저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약물 치료에 의한 인지 발달은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인지 기능이 약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약물 치료 기능 자체를 저하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끝내고 나면 어쨌든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수가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약물 치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약물 치료가 가장 쉬운 치료이기 때문에 다른 뭐 식이요법이나 이런 다른 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고 쉬운 치료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거의 대부분 주된 치료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에 의한 그 인지 저하가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약을 먹기 전하고 약을 먹은 다음하고 차이가 확실하게 있는 상태라면 약물 치료를 피해가는 그런 식이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비약물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트릴랩탈이나 라믹탈 같은 약들은 비교적 인지 기능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 그런 쪽에 해당되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이것도 개별적인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약을 먹은 거하고 안 먹은 거하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데 대한 약물 조절은 적극적으로 같이 상담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오타하라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유전자에서는 KCNQ2 유전자 변이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질문인데,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병은 일단은 가장 안 좋은 종류의 뇌전증입니다. KCNQ2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렇게 오타하라 증후군 같이 굉장히 심한 종류의 뇌전증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양성 질환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서 한 유전자의 변이가 임상적으로 동일한 뇌전증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아주 굉장히 심각한 뇌전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서도 거의 뇌전증을 전혀 안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뇌전증을 비교적 양성 경과를 갖는 뇌전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KCNQ2 변이로 오타하라 증후군이라는 그 뇌전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병이 진행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어쨌든 그래도 사용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이런 병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뭐 다른 치료 방법 같은 것들도 뭐 그 고려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하라 증후군은 임상적인 진단이고, 그리고 그 KCNQ2 유전자 변이는 유전자 원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서로 같은 거지만 서로 간의 관계가 있고 같은 병이긴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눈앞이 하얘졌어, 배 아파 등의 증상을 호소할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맞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전증의 핵심 증상은 정신을 잃거나 대경련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안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눈앞이 하얘졌어, 배 아파라는 거는 이건 상당히 좀 비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뇌전증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될 수 있는 아주 특정한 증상들이 아닐 수가 있죠. 배 아픈 증상은 뭐 뇌전증이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여러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고, 눈앞이 하얘졌어라는 증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상태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증상이 실제의 의식 소실이나 대경련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될 때가 문제인데, 만약 이게
대경련이나 의식소실 발작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발생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전조 증상의 한 종류라면 이런 문제를 조절하기 위해서 좀 치료의 강도를 높인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상이 핵심 증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 증상을 호소할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서 약 조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아이한테 위험한 그런 그 핵심 증상들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에 대한 경과를 잘 확인하고 만약 이런 증상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이 증상까지도 없앨 수 있도록 억제가 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 되지만 증상 자체가 뇌전증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에 대해서 100% 뇌전증하고 연관된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뇌전증의 ADHD 동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 아이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ADHD를 좀 광범위하게 진단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대개 5%에서 15%까지도 ADHD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ADHD가 대개 한 30% 정도까지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동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ADHD하고 뇌전증은 일단은 서로 다른 병입니다. 근데 뇌전증이 ADHD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ADHD를 같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ADHD 치료가 뇌전증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뇌전증과 ADHD를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병을 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두 가지 병을 같이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병을 같이 치료를 하는 게 치료가 아이한테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치료약이라는 게 항상 효과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 치료를 문제가 있는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같이 치료하면서 같이 정상적인 아이로 그런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로 같이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쪽 같은 내 새끼의 방영이 될 내용이긴 한데 증상 없이 뇌파로 관찰되는 뇌전증, 느껴지는 발달 지연 모습, 초등학교 도움반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말씀드렸지만 아주 심한 경련을 하는 아이들 중에도 발달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양성 경과를 밟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증의 발작이나 경련의 중증도와 뇌전증 자체가 갖고 있는 중증도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열성 경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련을 하지만 굉장히 양성 경과를 밟게 되고 영아연축 같은 경우는 아주 사소한 경련을 하지만 아주 심각한 뇌의 부담을 초래를 하는 병이죠. 그래서 증상이 많다고 또는 증상이 심하다고 해서 뇌전증 자체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이 뇌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강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뇌전증성 뇌병증, 뇌전증성 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 시작이 되면
발작이나 경련을 거의 안 하더라도 뇌 기능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병인데, 그런 변화가 왜 발생하냐 그러면 대개는 뇌파가 안 좋아서 엄청나게 안 좋은 뇌파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뇌파가 정상 뇌 활동을 완벽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뇌 활동이 억제가 돼서 인지 발달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뇌파를 억제시켜주면, 뇌파를 완벽하게 억제를 시켜주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발달을 해나가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뇌 활동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완벽하게 다시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그냥 남아있게 될지, 그거는 아이가 갖고 있는 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도움반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가 질문이신데, 도움반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반 지원을 받는 게 아이한테 학교 다니는데 편하면 당연히 받으면 되고, 편하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과의 사회적인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이런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병적인 상황에서 주변 아이들로부터 왕따도 당하고 뭐 이제 그런 심리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도움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거가 사실 필요하고, 그 이후에 좋아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움반 지원을 안 받아도 되겠죠. 근데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는 상태로 회복이 일부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을 그냥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역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이의 인지 발달의 상태,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강한 햇빛에 민감하여 선글라스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강한 햇빛이나 형광 조명 등이 뇌전증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인데, 아실지도 모르지만 그 눈의 눈의 망막 조직이죠. 망막. 빛을 받아들이는 망막 조직은 신경 조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뇌하고 그냥 바로 연결이 돼 있는 조직이고 그런 세포들이기 때문에 그 자극에 좀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 그 빛에 의한 자극에 망막이 좀 과민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 빛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을 쉽게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굳이 자극에 그렇게 많은 노출을 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 자극에 의해서 일단 발작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신경 조직에 좀 피로도를 증가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그런 그 자극에 의해서 발작 자체가 초래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라면 그런 빛에 의한 자극을 가급적이면 줄여주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뇌가 아니라 이제 안구, 그러니까 망막에 미치는 영향이고, 그 망막에 미치는 영향이 좀 과하게 발생할 경우에
그거에 의해서 피로도가 많이 증가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뇌전증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과 실제 발작의 유발 효과 이런 것들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관리를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MRI와 뇌파를 보고 양성인지 난치성인지 확인이 되나요? 100% 확인되지는 않지만 난치성의 경우에는 MRI에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 뇌파의 배경파가 우리 아까 나지은 교수가 말씀을 드렸지만 뇌파의 배경파 자체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뇌가 그러니까 안 좋아서 뇌가 안 좋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은 난치성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양성인 경우는 MRI가 정상이고 구조가 이상이 없고 뇌파의 배경파, 발작파는 있지만 배경파, 정상 활동을 하는 뇌파 자체는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경우, 양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난치성인 경우도 있고 난치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양성인지 난치성인지는 치료에 대한 경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어느 쪽으로 갈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예측을 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전될 가능성이 많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뇌전증 약을 복용해도 인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약 복용 후부터 문제가 있는 듯한데 부모의 예민함인가? 라는 질문인데 사실 약을 먹기 전과 후가 다르다 그러면 그건 약물에 의한 영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민함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심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 게 더 그게 너무 힘든지 그런 거의 증상의 경과에 따라서 약을 바꿀지 아니면 그런 거를 감당을 하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종양 수술 후 뇌전증 약을 얼마간 복용하는 게 이상적인가라는 질문이신데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뇌종양만이 뇌전증을 일으켰었던 유일한 원인이라 그러면 뇌종양을 제거한 것만으로 뇌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뇌종양이 있는 경우에 주변 조직이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약물 치료로 그런 주변 조직 아직 남아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뇌 조직의 활동이 그런 활동에 의해서 뇌전증이 발생하는 것을 조절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결국 여러 가지 많은 고려를 통해서 그러니까 발작의 상태나 그리고 뇌파 검사하고 그리고 영상 검사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그런 문제들을 판단을 해야 될 수 있고 만약 아직까지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뇌조직이 활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거고 그게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그런 여러 가지 검사 결과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뇌전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극히 낮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중단을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데 대개 수술하고 나서 1년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유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두통으로 찍은 뇌파에서 파동이 감지되어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통 외에는 큰 징후는 없는데 별다른 치료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지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 뇌파에서 파동이 감지됐다는 것도 뇌전증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파동이 감지됐다 그러면 좀 더 조심해야 될 수도 있고, 뇌전증하고 그렇게 관계가 아주 높지 않은 부분에서 감지되었다 그러면 뇌전증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뇌파의 이상이 어떤 종류의 이상이냐에 따라서 뇌전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50% 이상인 경우도 있고, 어떤 종류의 뇌파 이상은 20%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파동이 감지되었는지에 따라서 사실 뇌전증으로 이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히 뇌파에서 파동이 감지돼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데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뇌전증은 결국은 뇌파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임상적으로 발작을 하는 게 뇌전증이죠. 그리고 두통도 역시 뇌전증하고는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고 나면 발작 후에 두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병 자체가 좀 다른 병이고, 편두통이 발생하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이 있기는 한데, 우리 아까 나지훈 교수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편두통이 발생하는 그런 뇌전증하고 그런 뇌파의 이상이 편두통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편두통하고 뇌전증 발작이 같이 발생하기도 하고, 편두통은 없으면서 발작만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임상 증상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면 됩니다. 두통으로 발생하면 두통 치료만 하면 되고, 발작으로 발생하면 발작 치료만 하면 되고, 두 개가 같이 발생하면 둘 다 치료를 하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피곤하면 뇌파에 안 좋다고 하는데 운동을 계속 시켜야 할까요? 운동을 시키는 것은 아까 우리 유선의 코디 간호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의 여러 가지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운동은 해야죠. 운동시켜야죠. 운동 안 하는 아이들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게 좋은데, 과도한 운동, 한꺼번에 무리한 운동 이런 정도로 시키는 거는 안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꾸준히 무리하지 않는 정도의 운동을 계속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바스나 보이타처럼 물리치료가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심한 자극을 주다 보면 아이가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발작이 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그런 상태를 같이 조절해 나가는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련을 하는 아이들은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에 문제가 있어서 낮과 밤이 뒤바뀐 아이들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수면을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하기도 하고, 일상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수면 장애의 경우는 수면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수면 장애 이외에는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면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건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약은 이제 그 신체적인
뇌를 재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약이고, 그거 이외에 이제 수면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더 강력한 수면제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 시간에 반드시 제 시간에 재워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꼭 완벽하게 그런 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만큼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사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질문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신경 자극기 삽입 1년 경과가 되신 분인데, 월경 주기 동안 발작이 심한데 대처와 약물 변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생리 기간 중에 발작이 심하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리 기간 중에 변화하는 그 호르몬들이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생리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 프로제스테론은 발작을 완화시키는 호르몬이고 에스트로겐은 좀 악화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발작이 심한 경우라면 이런 호르몬 변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호르몬 치료를 하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분비 쪽이나 부인과 쪽에서 이런 호르몬 치료를 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생리 기간 동안 하는 발작을 상당히 많이 완화시키는 게 가능할 수가 있고, 약물 중에는 일부의 약물들이 이런 생리 기간 중에 발생하는 발작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 그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만약 약물 치료로 이런 생리 기간 중 발작이 심해지는 거를 충분히 억제를 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내분비 쪽이나 부인과 쪽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호르몬 치료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들은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약을 복용하면서 다른 증상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고, 멍 때림은 줄었는데 눈이 한쪽으로 올라가는 증상이 생겼다. 그리고 본인도 눈이 그러면 불편한지 눈을 계속 비비는데 늦은 증상인지 보고 있으면 너무 속상하다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 증상이 있었던 게 약을 쓰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발작이 약한 발작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이 불편하고 눈이 올라가고 이런 증상이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증상이라 그러면, 일단은 발작이 약해졌지만 아직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상도 실제 발작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뇌파 검사입니다. 이 증상이 있을 때 뇌파의 발작파가 강한 전기가 발생을 하는지, 그런 강한 전기 발생에 의해서 이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뇌파상의 이상이 전혀 없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고, 뇌파 이상이 없는 상태라면 이거는 그냥 습관이나 행동 이상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 뇌파 이상이 같이 동반된다 그러면 치료로 심각한, 그러니까 증상이 완화가 됐지만 완벽하게 억제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진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치료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서 이 증상도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 증상이
실제 발작 증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하고 싶은데 여기 사정상 더 이상 그 시간을 좀 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협회의 부모 교육에 참여해 주신 여러 분들 모두 이렇게 열렬하게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인다고 뇌전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걸로 대처해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